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단신과 2가지 메인 뉴스가 있는데요. 2가지 뉴스 중에 첫 번째 메인 뉴스는 튀르키예와 이란이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공모함 타이틀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소식과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전장에 도착해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5가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잠재적인 KF-21 구매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캡55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5년부터 노후화된 소이30과 F-28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말레이시아, 인도, 폴란드 등의 여러 매체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KF-21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생각보다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3세계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내 매체하고 극히 일부의 외신들과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한 그 한 꼭지를 가지고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유라시안 타임스,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 같은 여러 매체에서 제 발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KF-21은 사실상 4.5세대에서 5세대 사이, 그리고 만약에 블록3가 개발된다면 5세대 전투기가 되겠죠. F-35와 같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입이 좀 용이하고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과 폴란드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가격도 싸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F-35의 대체품으로 KF-21을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최대 30억 달러를 들여 호주에서 생산된 복서장갑차를 대량 구매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방위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호주 노동당 정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인데 우리 AS-21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호주의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AS-21, KF-41 이 장갑차 도입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정부 입장에서는 호주는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국가인데 이렇게 많은 장갑차를 왜 큰돈 들여 도입해야 하느냐, 이런 논리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한화도 그렇고 독일의 라인메탈도 그렇고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호주에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라인메탈이 한 박자 더 나아가서 현재 호주에는 독일제 복서장갑차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복서장갑차를 역으로 독일이 수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규모가 30억 달러, 오늘자 환율로 봤을 때 3조 8천억에서 4조 원 사이에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사실상 절충 교역을 선언한 것이어서 호주 정부가 이 제안을 놓고 어떻게 고민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AS-21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과 F-35 선납금, F-16 판매 승인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튀르키예에서 F-16 전투기 구매 요청 철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직속의 안보 자문이 러시아 매체에 출연해 F-16은 낡고 구식화된 플랫폼이라고 비난하면서 유럽과 러시아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튀르키예가 F-35에서 퇴출당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안으로 F-16 전투기 현대화 사업과 F-16 추가 생산, 이 2가지를 제안하고 나섰었는데요. 미국이 의회 차원에서 이마저도 불허하겠다고 하니까 지난달까지 튀르키예가 미 의회에 로비단을 보내서 F-16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라팔 전투기, 유로파이터 전투기 이런 것들을 사겠다, 이런 냄새를 조금씩 흘리더니 이번에는 아예 고위급 관료가 러시아 관영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선택지가 러시아에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F-16을 마치 낡고 구식화된 전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키가 닿지 않아서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그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포도는 분명 익지 않아서 시고 맛이 없을 거야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F-16을 구매하려던 그 예산에서 유로파이터나 라팔 이런 유럽제 전투기를 사려면은 아마도 기존에 마련했던 예산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제 전투기를 사게 되면은 나토에서 축출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튀르키예가 언제까지 이렇게 꼬장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이 추진 중인 롱샷 프로그램이 드론 제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단계 개발 과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스텔스 드론으로 전투기의 공대공 교전 거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제 1000km 밖 공대공 교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km, 길면은 200에서 300km인데요.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거리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300에서 400km 정도 사거리가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대형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것은 적이 나를 쏘기 전에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을 먼저 공격하겠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중량과 부피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한대로 사정거리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이 있죠. 전투기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롱샷이라는 프로그램은 스텔스 드론,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드론 안에 공대공 미사일을 적게는 4발, 많게는 6발에서 8발까지 집어넣고 전투기 전방 수백 킬로미터 앞에 세워놓고 이 드론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EC, 즉 협동교전 능력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전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하겠죠. 미국은 5세대에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능력으로 이 CEC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F-35 블록4 이후의 기종, 그리고 미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PCA 6세대 전투기에 이 롱샷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하겠다고 밝힌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경고 직후 하와이에서 SBX-1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가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정기 정비를 마치고 함대로 복귀했다고 하는데, 이번 출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관련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빙자해서 대형 로켓 발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고체 연료 방식의 ICBM을 실거리, 그러니까 고각사격으로 사격하지 않고 태평양으로 발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격추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최근에 일본과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탄도미사일 정찰 자산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동중국 해상의 전개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SBX-1이 하와이 인근에서 작전에 나섰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 ICBM을 하와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거리 시험 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북한이 정말 이런 레드라인을 넘는 짓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이란과 세계 최초 무인기 항공모함 타이틀을 놓고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 강습 상륙함 TCG 아나돌루가 공식 인수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대 편성 절차가 마무리되면 취역할 예정인데, 과연 첫 번째 무인기 항모 타이틀을 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튀르키예 해군 최초의 강습 상륙함이자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공모함이 될 수 있는 TCG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이 현지 시각 3월 6일 튀르키예 해군에 공식 인도됐다고 건조사인 세데프 나반티아 컨소시엄이 밝혔습니다. 스페인 해군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 설계를 이용해 거의 동형으로 건조된 아나돌루함은 5억 달러, 한화 6,500억 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해 건조됐는데요. 2016년 착공해 지난 2019년 진수됐지만 튀르키예의 예산 부족과 팬데믹 등으로 취역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지난해 1월에야 인수평가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길이 232m, 비행갑판 폭 32m, 만재 배수량 27,000톤에 달하는 아나돌루함은 10여 대의 각종 항공기와 2척의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운영하기 위해 아나돌루함에 스키점프대를 적용했지만 진수 직후 S-400 도입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F-35B 도입은 좌절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당분간 아나돌루함에 자국산 공격 헬기를 탑재해 헬기모함으로 사용하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락타르 TB3 무인 공격기를 시범 탑재하고 2025년 이후에는 자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바이락타르 키즐렐마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란도 유조선을 개조한 드론 탑재 항공 지원함을 이미 운용 중이고 현재는 경사 비행갑판까지 설치된 본격적인 무인기 항공모함을 거의 완성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튀르키예와 이란 가운데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드론 캐리어 보유국의 타이틀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것은 모형입니다. 튀르키예가 아나돌루함을 건조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낸 바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F-35B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JS 프로그램, 그러니까 F-35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파트너국이었고 F-35A형 100여 대, 그리고 F-35B형 20대에서 40대 정도를 사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TCG 아나돌루함이 동급으로 2척, 3척 정도까지 건조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JSF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축출시켰죠. 자, 그래서 F-35B 운영이 안 되는 사실상 헬기 항모가 되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본인의 사위인 바이락타르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락타르사에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의 확대 개량형 TB3고요. 근데 이 TB3는 프로펠러 방식의 저속 항공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투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터보팬 엔진을 받아 갖고 와서 이 터보팬 엔진으로 만든 것이 바이락타르 키즐렐마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작년 12월 달에 실제로 시험 비행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즐렐마 전투기는 A형 그리고 B형 두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A형은 일단 아음속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현재 지금 확보하고 있는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버너를 장착을 해서 속도를 초음속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타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F-35B에 준하는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TCG 아나돌루함이 실질적인 항공모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튀르키예가 이렇게 세계 최초의 드론 캐리어를 만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란도 같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란의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에서 현재 건조되고 있는 자칭 항공모함인데 일반적인 유조선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조선에는 뒤에 아일랜드가 있죠. 함교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함재기가 제대로 이착함을 못하니까 이 함교 구조물 옆에다가 경사형 활주로를 빼서 이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에 함재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도 일반적인 형태의 무인기를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항공모함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이 이란의 이 선박도 거의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란도 드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드론 가운데 일부를 얹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둘 다 2025년을 전후해서 등장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세계 최초의 드론 캐리어 운용국의 타이틀을 쥐게 될지 한번 흥미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게임 체인저 하나를 더 손에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전력화 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벌써 실전에 배치돼서 전선의 러시아군을 때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JDAM-ER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공군의 JDAM-ER이 실전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하이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위력의 무기여서 러시아군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에 JDAM-ER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을 공급했고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이 이 폭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고 제임스 해커 미 유럽 아프리카 공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 3월 6일 밝혔습니다. 해커 사령관은 미 현지 시각으로 3월 6일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열린 2023년 공군 및 우주군 연합전쟁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JDAM-ER이 전력화됐으며 작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JDAM-ER은 최대 투발거리가 30km 정도에 불과한 기존 JDAM에 활공용 날개를 붙여서 투발거리를 72km까지 늘린 모델입니다. 500파운드와 1000파운드, 2000파운드 모델이 제작돼 미 공군에도 이제 막 배치가 시작된 최신형 폭탄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 24 공격기와 수호이 25 공격기,
미그-29 전투기, 수호이-27 전투기 등에 통합된 것으로 알려진 JW-ER은 장착 폭탄의 유형에 따라 226kg, 453kg, 907kg의 폭탄 결합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탄두 중량이 90kg 수준에 불과한 GMLRS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해커 사령관의 발언 당일 우크라이나에서는 JW-ER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방공망 밖에서 러시아군 전방지휘소를 공습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전선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JW-ER을 활용한 공습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포병화기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항공폭탄인 JW-ER을 이용해서 러시아군 지휘소와 전방 추진 탄약창 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군의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군에서 가끔 실시하는 합동 화력 시범, 포천에서 실시하는 그 화력 시범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포탄과 폭탄의 위력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포탄이라는 것은 한 발에 기껏 해봤자 155mm 고폭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kg 정도의 폭약이 충전되어 있는데, 이 항공폭탄 같은 경우에는 그 킬로그램 단위가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입니다. 거의 1톤에 가까운 그런 폭탄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탄 같은 경우에는 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산오차라고 하죠. 원거리에서 발사했을 때 그 공산오차가 수십 미터에서 많게는 수백 미터까지 벌어집니다. 즉, 표적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쐈는데 그 표적 수십 미터 내지는 수백 미터 밖에 포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JDAM은 미터 단위 정밀도입니다. 1m에서 2m 정도의 원형 공산 오차를 가진 이 폭탄을 표적에 투하를 하는데, 명중 정밀도도 높은데 위력까지 기존 포탄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라면 그 폭탄이 가지는 전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우크라이나가 이 폭탄을 진작부터 갖고 싶어는 했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구소련제 전투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제 무장을 통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JDAM-ER은 생각보다 통합이 굉장히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JDAM이라는 무기가 GPS를 활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발사 전에 이 JDAM 폭탄에다가 그 GPS 좌표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아마도 미국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통합 작업이라는 것은 전투기에다가 GPS 단말기를 갖다 놓고 조종사가 보면서 해당 그 단말기에서 표적 좌표를 찍고 원거리에서 투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통합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GMLRS, 기껏 해봤자 한 90kg 정도의 탄두 중량을 갖는 그런 포탄의 공격만 받았었는데, 지금부터 떨어지는 포탄은 포탄이 아니라 폭탄이죠. 그리고 그 위력도 GMLRS의 수십 배에 이르는 엄청난 위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폭탄 한 발로 건물 자체를 완전히 폭삭 무너뜨릴 수도 있고, 러시아가 최근에 벙커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이 벙커들도 JDAM-ER 한 발 내지 두 발이면 완전히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런 JDAM-ER과 같은 폭탄을 본격적으로 대량 운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곡사포와 하이마스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화력 지원 효과의 몇 배, 몇십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한 방 한 방 얻어맞을 때마다 그 펀치의 위력이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절감할 겁니다. 앞으로 러시아군이 점점 더 싸우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렇게 점점점 우크라이나에 주는 그 무기체계의 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무기가 더 공유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러시아, 이제 그만 전쟁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내건 협상 조건에 맞춰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